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오늘 문학소년단 시즌 6 13화 심채경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저희가 읽었고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죠. 네, 저희 임원. 예, 임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언제 임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원래 뭐 파리지국장 맞아요. 뭐 홍보부장부터 네. 해가지고 잡다한 타이틀은 다 달고 네, 있는.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 네, 저는 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식사 제공만 가끔씩 가고 있죠. 예. 그럼 오늘 책과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책은 심채경 작가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고요. 먼저 심채경 천문학자죠. 작가긴 하지만 천문학자로 소개하는 게 오늘은 더 맞을 것 같아서. 본업이시니까요. 예. 일단은 1982년생이고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행성과학자, 상당히 생소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에세이집에서 그 대학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어딘가 했더니 이제 경희대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 경희대에 천문대가 있나요?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경희대 천문대는 또 안 가봤네. 있나? 아마 이공계 계열 캠퍼스가 수원에 있어서. 아, 그쪽에 있구나. 네. 그래서 그쪽에서 우주과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대기를 연구한 결과로 와우. 박사학위 받은 거죠. 예, 2014년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2019년 네이처가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미래의 달 과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과학자로 지목한 천문학자인데 전도 유망하네요. 예, 이게 우리나라랑 뭐 미국, 중국, 그 러시아 그 우주 강국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꼈는지 모르겠다고 본인이 여기다 쓰셨긴 했는데 맞아요. 이게 챕터도 예, 있더라고요. 각 이거. 나라마다 한 명씩 대표하는 천문학자를 꼽았는데 거기에 한 분이 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는 심채경 천문학자가 쓴 에세이집입니다. 혹시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참고로 이 책을 추천한 건 전데요. 그렇죠, 맞아요. 이 네. 책을 가져오신 게 같이 읽자고 한 게 네, 이제 재하 씨였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작년 연말이었나요? 그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 그때 녹음하면서 제가 그때 읽고 있었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때는 줌으로 저희가 녹음을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서 이 책이 너무 재밌다, 네. 추천한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책이 문학동네에서 주간으로 웹진으로 발행하던 그 글을 이렇게 모아서 네. 책으로 나오게 된 건데 당시에 그때 연재하던 작가가 뭐 정지돈, 정세랑 뭐 이런 분들이 계속 같이 동시에 연재를 하고 그게 나중에 다 책으로 이렇게 나온. 묶어가지고 네, 나온. 묶어가지고 그 되게 유명한 게 그게 있어요. 그 이슬아 작가랑 예. 남궁 누구죠? 그 의사 선생님. 의사요? 네, 남궁인인가? 남궁인 의사. 남궁은 남궁민밖에 잘생겼죠. 네. 그 둘이서 서로를 이해해보기 위해 이렇게 주고받은 글의 형식이 되게 남궁인. 남궁인.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아무튼 이 책도 사실은 에세이집으로 나오기 전에는 이제 짤막짤막한 주간 연재 글이었다는 거. 주간 문학동네에서 아까 말씀하신 책은 우리 사이에 노예가 있다. 네. 이 책인 것 같네요. 아무튼 저희가 이 책 읽어봤습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오늘의 이 책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러면 책 갖고 오신 재하 씨고요.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로맨스 정입니다. 네,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부터 부탁드릴게요. 이 제목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천문학자가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이걸 믿으셨나요? 믿었죠. 저는 별을 보지 않는다니. 그럼 뭘 딴 걸 보나 보다.
그렇죠.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든 제목에서 주는 그 흥미로움, 내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책 천문학자라는 사람이 쓴 에세이인데 사실 저희가 살면서 천문학자를 만나볼 일이 극히 드물잖아요. 맞아요. 혹시 어떤 전공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 천문학 전공이요 라고 말할 수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 천문학 전공합니다 이렇게.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정말 희귀템. 예, 생소한 소개팅 들어오면 한 번은 나가볼 만한. 그렇죠. 이 사람 소개팅 하니까 생각났는데 전 정말 특이한 전공을 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누구? 페르시아어 전공하신 분이셨어요. 만나면 바로 물어봐야 되지. 페르시아어로 안녕히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저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페르시아어를 한번 배워보라고 너무 잘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페르시아를 잘할 것 같은 느낌은 뭐예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그냥 뭔가 그냥 그런 느낌이 한국어 발음이나 뭔가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비슷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페르시아 신기하네요. 네. 아무튼 뭐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은 천문학자의 일상과 이야기를 듣는 게 좀 처음엔 좋더라고요. 도입부 부분에는 앞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하지만 뒷심이 너무 부족하다. 반복되는 이야기들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아까 앞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뒤에서 또 하네. 이런 느낌. 사실상 콘텐츠 부족. 그렇죠. 이게 어쨌든 연재 형식이다 보니까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을 채우려면은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걸 다 쏟아내니까 약간 조금씩 변주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로 골라봤습니다. 그럼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실상 천문학을 다루는 책은 아니고 천문학자 그리고 그 학자가 가진 천문학에 대한 애정을 기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세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쉽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또 막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서 이걸 읽다가 책을 덮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딱 어느 정도냐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하기 좋은 정도의 지식인 것 같아요. 근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뭐 에세이니까 정말 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뭐든 쓸 수 있죠. 뭐 이 내용에서는 사실 천문학에 대한 애정도 애정이지만 천문학자가 밥벌이를 하는 그런 과정, 뭐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천문학자가 어떤 고생들을 하는지, 그리고 워킹맘으로서의 천문학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사회적인 뭐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점들을 이렇게 이 에세이에 많이 써두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생소하니까 책으로 써서 알려야 하는 것도 맞긴 한데 그렇죠. 뭔가 책을 읽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기분 전환이거나 내가 좀 쉬고 싶다. 에세이 같은 건 사실 쉬고 싶을 때 많이 읽는데 그러기는 그렇죠. 조금 필요할 수 있는 주제들이다. 그리고 어떤 독자가 서점에서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집는 데에는 그쵸.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행성, 서정적인 내용이라거나 좀 낭만적인 내용이라거나.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읽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사실 우리가 천문학자와 천문학 전공자를 아까 쉽게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천문학에 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혹 쏟아지지도 않죠. 간혹 이제 뉴스에서 간간히 보이는 우주에 관한 맞아. 이야기, 미국에서 뭘 했다더라. 이번 주 달 되게 동그랗게 뜬다더라. 맞아. 뭐 달이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슈퍼문이 뜬다더라. 뭐 그런 것만 보다가 지금 인류가 우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연구를 했는지 가볍게 알고 싶다면 뭔가 이 상황을 체킹 노트하는 것처럼 가볍게 읽어보기 되게 좋은 책이라서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이 책에서 요즘에 그 곧 계속 지금 발사가 지연되고 있는 아르테미스호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달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요즘 시점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너무 이 세대를 보여주는 에세이였달까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얘기, B2B의 이면식의 뭐 노래 이야기, 뭐 레드벨벳 짐살라빔, 뭐 이홍기, 하현우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고 안 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거 다 회수해가지고 뭐 다 화이트로 지울 것도 아니고 그만큼 뭔가 이 세대를 보여주기 좋은 에세이였습니다만 이게 책으로 묶어내면은 사실상 박제잖아요. 이거를 10년 뒤에 읽었을 때 그런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저희가 지금 뭐 버디버디나 뭐 싸이월드에서 파도 탄다고 했을 때 되게 옛날 조금 뭔가 이상하다 이 생각을 하실 것도 같아서 천문학자답게 좀 더 하늘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우주 보시는 분이 너무 근시안적인 게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읽어야 하는 이유까지 체크를 해봤고 그러면서 그냥 두 분께서 어떻게 읽었는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자면 재하 씨부터. 저는 과연 천문학도 문학이다라는 한자가 생각. 같진 않죠? 같을 아닌가? 거예요 아마. 한자도 같아요? 천문 잠깐만. 그렇네. 그럴 그럼요. 문이네. 과연 천문학도 문학입니다. 마치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리스에서 철학자들이 우주를 탐구했던 것처럼 천문학도 문학이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 제목이 가장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독자들 사이에서. 저게 대체 뭘까 싶은 것에 즐겁게 몰두하는 사람들. 저는 근데 사실 작년에 줌으로 얘기할 때 이 책 너무 재밌다라고 했을 때 책의 한 챕터 2까지만 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앞에 내용이 저도 너무 좋았는데 그 즐겁게 몰두하는 사람들이 우주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을 때가 그때가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였어요. 뭔가 내가 계획한 게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뭔가 인간으로서 20대로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인간의 그런 작은 좌절이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런 걸 읽으니까 뭔가 다 괜찮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고도로 발달한 다 괜찮아 이 에세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려져 있고 카카오 캐릭터 그려져 맞아요. 있고 그렇죠. 그런 걸 되게 줄글로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라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내가 살면서 어떤 힘듦을 겪는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도 그렇게 가만히 괜찮게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 지나갈 것이고 나도 언젠가 소멸할 것이니 그렇죠. 너무 힘들게 살지 말자. 역시 우주에서 느껴지는 어떤 호연지기는 분명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천문학자들이 뭐 우울증이 되게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광활한 우주를 연구를 하다 보니 나란 존재가 되게 먼지처럼 느껴져서 우울증이 심하다.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묘사하는 거 보면 뭐 명왕성이 왈츠를 추고 있다느니 그리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내용이 고요하고 광활한 우주를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숨막히는 어둠 속을 고요히 떠돌고 있는 커다란 돌덩이 여기서 이게 행성이었잖아요. 그쵸. 돌덩이 곁에 라디오를 든 작은 우주선 친구를 붙여준다. 이걸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귀엽고 좀 인류애가 충전되는 그런 느낌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라디오를 든 작은 우주선 이게 랑데부 때 얘기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소행성이랑 시간 맞춰가지고 그 표면을 잠깐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지아 씨가 꼽으신 부분이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은 아까 제목 얘기를 했지만 에이 설마 별을 안 보겠어 천문학자인데 라고 하면서 내심 기대는 했어요. 와 이거 진짜 안 보면 대박이다 이거. 진짜 천문학자긴 하지만 별 보는 얘기 하나도 없고
그냥 다른 얘기만 했으면은 진짜 대박이다. 어떤 의미로?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아, 좋은 의미로. 네, 이거 진짜 제목 잘 지었겠다. 이렇게 네이처에 논문 실리는 천문학자가 별을 안 보고 다른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 진짜 대박이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뭐 별을 정말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내용에서. 아무튼 오랜만에 에세이를 읽으면서 통찰도 너무 좋고, 그리고 글도 잘 쓰고 재미있게 쓰려는 노력들도 막 보이고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또 에세이 안에 담긴 그 천문학자들의 밥벌이나 뭐 성차별, 부조리, 문제의식도 좀 알게 되고, 이래저래 뭐 기분이 좋았다가 같이 화도 났다가 하면서 되게 적극 동조하면서 저는 읽었거든요.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그러다가 뒤로 갈수록 야, 이건 에세이여도 아무리 출간하는 거여도 요거는 그래도 일기장에 좀 남겨두지 하는, 그냥 아까 말한 제가 뒷심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고, 또 하소연들도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뒷부분에서는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전 3부가 아주 짧은 천문학 수업 챕터거든요. 결코 짧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맛보기 강의 같은 느낌, 강의 미리 보기 같은 느낌인데, 왜 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소수인지 저는 조금 알게 된. 너무 욕 아니에요? 아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다가 아니라 이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알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행성이 어쩌고 뭐 이런 거는 저는 특히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천문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정말 이런 별을 사랑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됐고, 또 이 교수님께라는 글이 있는데, 챕터 1에서 그 학생들이 뭐 성적 정정 메일을 보낸 거에 대한 자기의 답신을 이렇게 에세이에 실으셨는데, 물론 이렇게 출판 과정에서 이렇게 수정하고 뭐 했겠죠. 뭐 오탈자 잡고 교정하고. 근데 이 학생은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교수가 나한테 보낸 이 답신이 에세이에 실린 건 알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러면서 나는 다른 교수님과는 조금 다르다. 나는 이렇게 진심으로 써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면접을 탈락했을 때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문자를 보내는데 뭐 감동 문자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게 뭐 이거를 출판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인사 담당자가. 그렇죠. 야, 나 방금 개쩔었다. 네, 나 방금 이 문장 되게 좋았다. 이거 나 출판해야지라는 그런 뭔가 자신의 글이 스스로 마음에 들었나 보네 하는 생각에 제 귀가 괜히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편집 문제인데, 이거 행가리가 너무 이상해요. 행가리가 엉망이거든요. 왜 여기서 이걸 나누지? 네, 뭐 79페이지를 제가 읽다가 이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해놨는데, 그런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는 뭐 이렇게 돼 있고, 관측 제안서를 쓰고 모델을 만드는, 삶을 매일 만끽하게 이런 4개 도일의 즐거움. 그러니까 뭔가 원래 안 이러나? 근데 이렇게 저는 왜 이렇게 유독 거슬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들여쓰기 하면은 4개도는 붙일 수 있고 메일도 붙일 수 있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컨트롤 C, V 해가지고 그냥 웹진 했는 거 때려 박은 느낌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쉬웠던 포인트였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1번 챕터, 4번 챕터는 좋았고 2번, 3번 챕터는 조금 저한테는 어려웠다. 예,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여기서 그 우주인 이소연 씨 이야기도 나오고, 그 자기가 그 회식에 가면 애는? 라고 맞아요.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유일하게 이 책을 읽다가 덮었던 순간이 어려운 약간 천문학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덮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부분에서 책을 덮고 잠깐 커피를 마시고 환기를 하고 다시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고, 이분도 이 에세이를 쓰다 보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렇게 기술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싫었다기보다는
아 천문학자도 이런 일을 겪는구나. 내가 석사를 하든 박사를 하든 그렇죠. 내가 교수든 똑같은 일을 겪는구나 하면서 좀 씁쓸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그 우주인 이소연 씨 이야기 다뤄준 것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비정규직이나 그 밥벌이에 대한 내용 그건 저는 좀 로맨스정 씨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게 마치 그거 있잖아요. 대학원생 개그. 뭔지 아시죠? 그렇죠. 대학원생은 너무 불쌍하고 네, 하지만 그 기저에 사실 대학원을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물론 다 각기 다른 배경이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냥 그런 느낌에서 조금 저도 굳이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까 이런 건 일기장에 쓰지 나 하소연 그런 게 어떤 걸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학생이랑 이메일 주고받고 뭐 학생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뭔가 저는 그 에세이에 이렇게 어쨌든 남의 얘기를 끌어와다 쓰는 거잖아요. 남과 있었던 일을. 근데 그 당사자는 좀 이게 알고 있나? 저는 이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게 뭐 그냥 뭐 자기 SNS에 쓰거나 뭐 이런 거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출판의 과정을 겪을 때 굳이 이런 것까지는 담았어야 됐나? 허락은 받았나?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나중에 왜 이거 내 얘긴데?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유독 그게 킬러였다면 수익 분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생각해 본 게 저는 이게 막 문제다, 뭐 별로다 이런 생각은 책을 읽으면서 하진 않았는데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다른 사람들의 막 후기를 찾아보니까 특히 그 주고받았던 메일에서 그 좋았던 문장이나 이런 교수님 너무 좋다 이런 리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 당사자가 이거 내 얘긴데 약간 이러면 좀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요. 저는 특히 뭐 유명 래퍼 해서 뭐 랩한 얘기도 있잖아요. 뭐 랩하지 말라 그랬는데 랩했다. 이걸 과제로 냈는데 뭐 성적은 잘 안 주고 뭐 이런 그 래퍼가 봤을 때는 조금 뭐 이거 내 얘기를 쓰셨네 이라고 생각을 할 것도 같고 이게 또 너무 특수한 학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되는 부분들이 너무 한정적인 경희대 학생들일 거예요. 그리고 뭘 전공했던 학생들이고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좁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조금 저는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근데 뭐 허락 맡았을 수도 있죠. 맞아요. 메일로 반전 다 허락 맡은. 약간 네, 이럴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럴 줄 알고 저 다 해놓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걸 본 게 이 심태경 천문학자님이 어디 팟캐스트였나 유튜브에서 책 얘기를 하시면서 했던 되게 재밌는 농담 중에 하나가 천문학적인 어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천문학자적인 돈을 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찢었네요. 찢었어. 네, 재밌더라고요. 그 말이 그냥 왜 문학 천문학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게. 천문학적인 돈이 아니라 문학적인 돈을 번다. 그럼 너무 막 갑자기 마음이 아프고 갑자기 빵이 막 딱딱하게 식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되게 유머가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관 검색어. 네, 그럼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해보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부제는 뭐 눈엔 뭐만이죠. 먼저 저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도 언급되었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인데요. 그 약간 그런 총균세와 더불어 양대 산맥이잖아요. 이 책 다 읽은 사람 있을까 과연? 그치. 그 정도로 의문의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의 두께가 상당하시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특별판 기준 719페이지고 읽기에는 상당히 에바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에서 심채경 이 천문학자도 실패를 합니다. 코스모스를 읽기에. 그래서 저는 너무나 코스모스를 읽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나는 광활한 우주에 뭐 이런 내던져진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쓸 줄 알았는데 본인조차 실패했다고 하니까 되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코스모스 책은 집에 있죠. 네, 집에 있어요. 저도. 누구나 한 권씩 갖고 있다는 그 책. 네, 그게 또 두께에 비해 안 비싸요. 별로. 맞아요. 네, 18,000원인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코스모스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코스모스는 1980년 9월 28일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됐고 같은 해 11월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방송은 전 세계 60개국에서 7억 명의 시청자가 봤고 책은 전 세계에서 700만 부 가까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과학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2014년에 그 인터스텔라 크리스토퍼 놀란인가요? 그 감독의 인터스텔라 개봉으로 완전히 이 우주 연구 붐이 생겨가지고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을 했고 이게 그때 사신 분들 그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인터스텔라 보고 몇 년도죠? 2014년, 4년, 15년. 예, 이때 보고 우주 궁금하다. 멋있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나도 한번 도전이나 해보자 했지만 뭐 저는 1장도 못 넘어간 그래서 코스모스를 읽고 싶으면은 저는 새창 출판사에서 나온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읽기라는 책을 읽어라. 근데 이게 해설서가 아닙니다. 본인도 거기에 써놨어요. 이거는 해설서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용 요약 압축본이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해놓은 게 아니라 이 학자가 내용을 정말 알기 좋게 요점 정리를 한 책입니다. 무려 719페이지에서 176페이지로 압축이 됐죠. 이것이 바로 친환경이지 않나. 네, 이지 않나. 600쪽이나 더 썼다는 거네요. 네. 글쎄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하는 얘기가 뭐 분량 줄여라. 그렇죠. 예, 이런 얘기 많이 뺄 수 하는데 있는 건 다 빼야 되는데. 예, 그런 거 다 빼고 이것만 알면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다 읽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쓰셨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재하 씨는 어떤 연관 검색어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뭘 생각하지 하다가 책을 이제 두 번, 세 번째 다시 이제 조금씩 읽으면서 저도 그 코스모스 그 부분에 너무 꽂힌 게 그 부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를 읽다 보면 이 심채경 작가가 말하길 오 여러분 우주는 정말 거대하고 광활한 곳이죠. 오 여러분 이 우주를 봐요. 온통 우주예요. 약간 이런 경탄하는 게 되게 독자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곰브리지의 서양미술사라는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약간 코스모스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페이지 수가 688쪽입니다. 서양 미술사? 네. 서양 그렇다면 좀 미술사. 이미지들로 채워져 있나요? 도판이 굉장히 많고요. 거의 교과서 같은 느낌인데 이 책을 아마 코스모스보다는 조금 더 읽기 쉽겠지만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전공자지만 다 읽지 않았다는 점. 꼭 읽어야 된다고 그거 읽어야지 너 그거 집에 없어? 약간 싶지만 이제 진중권 미야기세이와 비슷하게 네. 둔기처럼 이렇게 양장도 있고 페이퍼백도 저도 2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얇은 책은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야지. 그런데 한 번도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본 적이 없다는 점. 이 책이 이 에른스트 곰브리지라는 미술사가가 쓴 책이고요. 이게 기원전 15,000년경부터 기원 후 20세기까지 서양 미술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룬 책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이제 막 미술 세계를 발견한 10대 젊은 독자들을 위해 썼다. 약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다들 어떻게든 10대를 노려보려고 하죠. 너무 쉽지 않아 이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어떤 미술사보다는 역사책의 서술에 조금 더 가깝고요. 이 책은 제가 조금 읽어본 바에 따르면 그렇고 이론적인 정보를 뭔가 참고서처럼 그러니까 형광펜 치면서 읽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쭉 줄글로 서술해 놓은 그런 책이라서
전공자보다는 오히려 비전공자분들이 되게 읽었을 때 재밌다고 느끼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참고해야 될 점이 이 책 페이지랑 규격 나오면서 무게도 나오잖아요. 989g이라고 합니다. 거의 1kg 그램보다 무겁네요. 그렇죠. 1kg 정도면 1kg. 생활 운동하기에는 딱 적당하네요. 이제 어깨 이제 거북목 좀 심해지고 라운드 숄더 되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이 공브리지 서양미술사를 서점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이제 이 얘기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본격적으로 또 책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제가 이 책 제목 얘기를 아까 읽어야 하는 이유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선물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두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라디오 PD는 평소에 라디오를 많이 듣나요? 본인 프로그램 제외 그리고 기자는 본인이 촬영하고 편집한 뉴스 이외의 뉴스를 많이 보는지 내가 인조이하는 거. 인조이하는 거? 뉴스 인조이 하세요? 저는 인조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많이 봐요. 많이 보고. 네, 저 거의 진짜 방송 3사 뉴스는 다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뉴스 볼 거고. 그렇죠. 항상 나 자는 사이에 어떤 불상사들이 일어났나 이런 것 좀 보고 또 어쨌든 제가 간 현장에 다른 방송사들의 기자들도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뭘 놓친 게 있나? 그리고 이걸 봐야 되는 게 회사에서 물어봐요. 너 아침에 그거 봤어? 근데 그때 대답 못하면 조금 지금 빠졌네. 뉴스 안 보고 지금. 그러니까 수습이나 이럴 때는 모니터링을 엄청 시켜요. 무조건 막 다 봐서 아예 써서 페이퍼로 제출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시키는데 과제처럼. 예. 이제 이렇게 했을 때 SBS에서 했잖아. 아니 어쩌 KBS에서 뭐 했잖아 했을 때 그거요라고 바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정도가 돼야 되는. 그래서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인조이 하진 않습니다. 저는. 인조이 하진 않는. 예. 그렇군요. 그나마 좀 기획물이 하나 가끔씩 있어요. 되게 좋은 것들. KBS에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시대의 소설 해서 되게 잘 만든 기획 영상물들 이런 거는 되게 인조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력 때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저는 원래 듣던 거를 라디오 PD가 되면서 좀 소홀해진 건 있고, 근데 라디오는 듣죠. 그것 모니터링 때문에 듣는 건 아니고 즐거워서 들어요. 잘하네. 이 친구 잘하네. 근데 그게 뭔지 말씀드리면 참 좋을 텐데 하필 저희 회사 게 아니라서 어쩜 우리 회사 것만 빼고 이렇게 듣는지 모르겠네. 저는 지금은 9 to 6의 일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녁 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듣고 가끔 광고가 좀 심하네 싶으면은 잠깐 문학소년단 듣고. 요즘도 상당히 청취 시간 상위권을 차지하고 계세요. 아니요. 이번에 10위권 아직 여전히 10위권 아니긴 한데 5위권 밖으로도 밀려났어요. 많이 빠져지시네요. 많이 좀 빠졌네요, 제가. 재하 씨는 그러면은 본인의 전공이나 이런 거를 엔조이. 자, 일단 전공이 무엇이죠? 네, 저는 예술 경영을 전공했고요. 예술 경영. 아트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저는 그리고 계속 시각예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보고. 인조이로. 내가 어떤 나중에 뭐에 이렇게 그쵸. 적용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즐거움으로 보고 까고 좀 왜냐면 뭔가 일하는 것처럼 보게 되면 좀 뭔가를 내가 계속 배워가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근데 저는 그게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전시를 특히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관계자도 많지만 사실 비전공자 일반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좀 보고 저 그냥 좀 별론데? 저 되게 신기하다. 이 정도의 시각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겠네. 오히려 전공자여서 안 보이는 게 많겠다. 맞아요. 그리고 또 공연도 많이 보고요.
공연은 정말 인조이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뭔가 저만 되게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도 모니터링을 아무래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다들 그렇군요. 뭐 혼나기 싫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또 직업의 특수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회사원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뭐 무역을 하는데 평소에 그거를 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팔로우를 좀 하고 있어야지. 네네. 그렇죠. 갑자기 들어갔을 때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약간 오늘은 책 얘기보다 잡 인터뷰, 잡 인터뷰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에세이가 이런 게 좋은 그렇죠. 게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와서 이렇게 특별히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라운드 테이블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두 분이 지금 직업이 아니었으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은지 궁금해요. 현실적으로 아니면은 하고 싶었던 거 아니면 그런 거랄까요? 예를 들면은 그때 안 됐으면 난 지금 뭐 공무원 준비했겠네 라거나 이런 까라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뭐랄까 꿈꾸던 바로 혹은 나의 취향대로 꿈꾸던 바로 그게 좀 더 낭만적이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페이지 145쪽에 누구에게나 각자 인생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나는 삶을 따라 흘러다니며 살다 보니 지금 이러고 있다. 평행 우주 속 나는 지금쯤 생물학자거나 영문학자거나 고고학자일 수도 있다. 아니면 박산의 떡볶이 가게 사장일 수도 있다. 여기서 보고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저는 음악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음악 하고 싶어 했어가지고 작곡만요? 아니면 부르는 것도요? 작곡만. 저 뒤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코드 콘스트처럼. 네, 저 전면적으로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뒤에서 약간 그 조종하는 그런 역할이 좋아서 저는 제 꿈은 그거였어요. 뭐 약간 그 유영진, 이수만, 뭐 방시혁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 작곡가로 유명한데? 성공했는데 엔터테이너 그 뒤까지 설립을 해서 뭐 아이돌이나 뭐 이런 연예 상업 양성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컸거든요. 그리고 난 작곡가로 성공하겠다. 어렸을 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 대중들에게 내 이름 석자는 알려야겠다. 네, 그래서 JTW나 그런 RJ 컴퍼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몇 개 조금 작곡가로 성공한 다음에 내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룹을 하나 만드는 일이잖아요. 뭐 거기에 밸런스도 맞추고 뭐 이런 로맨스적인 보석함 그런 거죠. 예, 뭐 그래서 거의 이 친구는 왜 아직까지도 주목 못 받았을까 해서 막 발굴해가지고 막 키워가지고 잘 되게 해주고 뭐 이런 그런 야망이 있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는 못하게 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하게 됐냐는 질문도 해주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냥 흘러가다 보니 이 작가와 똑같은 뭔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그냥 기회가 왔을 때 잡았는데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제 주변이나 나는 이거 해야지 라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이거가 좀 잘 풀리네?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 했던 사람들이 욕심도 많이 없고 일도 오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크면 실망이 크잖아요. 근데 맞아, 힘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근데 뭐 적당히 뭐 욕심도 없고 힘 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 결과물도 좋은 경우도 많고 또 시야도 되게 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좀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네요. 챈들러는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출판사 쪽으로 갔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러려고 수업 한번 들었었잖아요. 출판 수업 뭐였더라 이름이. 아무튼 그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역시 출판 시장도 그렇죠. 오히려 더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책 내려면 10개는 성공시켜야지 네가 하고 싶은 책 한 권은 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교수님이. 그거 아니면 전 해경. 바다의 경찰.
해경, 바다의 경찰. 너무 재밌고 좋으셨나요? 왜냐면 제가 군 생활을 이제 의경 대체복무처럼 해경 대체복무를 했거든요. 23개월 해군처럼. 그래서 그냥 배만 타고 다 살았는데 이 얘기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배에서 그냥 생활을 했어요. 무태에서 있다가 배를 타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에서 생활을 해가지고 먹고 자고 다 먹고 자고 싸고까지 다 배에서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멀미가 없던 편이라서 축복받으셨네요. 그리고 또 나중에 신기했던 게 할아버지도 해경이었더라고요. 해경 유전자가 피가 있나 확실히. 근데 그 배가 되게 좁잖아요. 자는 좁은 배도 있고 큰 배도 있고. 근데 이렇게 약간 관처럼 진짜 관짝이에요.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셨나 봐요? 저 되게 이렇게 콕 박혀 있는 거 좋아해서 물론 그것보다 더 좁고 더 갇혀 있었다면 아마 폐쇄공포증을 느낄 만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은근 또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게 요람 같아요. 전 배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면 힘들죠. 배 못 타고 맞아요. 게다가 그게 또 배 뭐 위험한 거 한다고 수당이 또 잘 나와요. 그렇다면 재하 씨는 어쩌다가 이렇게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나? 누구에게나 각자 인생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라고 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되게 누군가 듣고 엄청 웃었던 제 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학교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진짜 쓰레기를 치워도 미술관에 가서 치우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좋다. 네. 그때는 열정이네요. 네, 열정이죠. 지금은 너무 싫은데. 근데 저는 만약에 이쪽 예술 쪽 일을 안 했으면 저는 외교관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외교관. 언어를 되게 잘 하시는 프랑스어. 언어도 진짜요. 아직도 누보 호박만 보면 어찌나 그게 눈에 잘 보이는지. 네, 아무튼 외국어도 외국어인데 제가 요즘에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MBTI가 E냐고. 네, 극이 같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인 관계에서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처음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약간 친해지고 사교를 하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서 물론 외교관의 업무는 그 이상의 이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행정적인 일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재하 씨 같은 분이 외교관을 계셨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게 되게 자소서 같네요. 질문 자체가. 나중에 이거 풀어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소서 거의 약간 머신처럼 쓰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 저는 사실 전공이 아까 예술 경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공연 예술 위주로 배웠는데 어렸을 때 왜 초등학생 때부터 생활기록부에 장래희망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를 쫙 제가 한번 펼쳐놓고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초등학생 때는 화가 하고 싶었고 그때부터 조금 그랬네요. 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가 아니에요. 변호사 약간 꽤 현실적이게 네, 변호사에서 변호사가 말이 되나? 변호사로 넘어갑니다. 초등학생 때 변호사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변호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도 아마 그때도 뭐 외교관 변호사 이런 거였던 것 같고 고등학생 때 이제 격동에 3년을 맞이를 하게 되는데 1학년 때가 이제 큐레이터를 하고 싶어 했고 2학년 때가 다시 변호사로 돌아가서 변호사를 하고 싶었고 세 번째가 이제 지망하는 학과가 있으니 그렇죠. 예술 경영인이 되겠다. 근데 그 세 개를 모두 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세 개를 다 그러다가 최종 선택받은 거는 결국 예술이네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제가 또 이 타로 카드와 사주 팔자와 이런 걸 어디서 봤을 때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해도 다시 예술 쪽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믿거나 말거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한 친구가 제가 한창 시험 공부하고 할 때 좋아하는 이제 예술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너 그냥 이거 해. 이거 할 때 네 눈이 제일 반짝반짝거려.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네요. 반짝반짝 하시네요. 네, 얘기할 때마다. 네. 저희 둘은 약간
동태눈에 가까운데 아니에요. 지금 지아 씨 눈에서 안광이 지금. 안광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봐요. 누군가의 눈에서 빛이 나는 거는. 아 정말요? 네. 보통 다들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 뭐 전공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은 막 너무 피로감을 호소하는데 지아 씨는 정말 그 즐기는 모습이 너무 좋네요. 자 일단 가볍게 이제 이게 사실 책 얘기가 거의 이것보다 없긴 더 해요. 가벼울 수 있나요? 네, 정말 이 심채경 천문학자님께 죄송하지만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자기 얘기 너무 하는 좋다고 거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도 물어보죠. 별자리 뭐예요? 저는 황소자리. 황소자리? 네, 그럴걸요. 전 염소입니다. 염소자리? 춘들러 씨는? 저는 처녀자리. 오. 그러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에 그 부분이 있던데 이게 결국 또 반구를 위한 아니요 그거 말고 별자리라는 개념이 그거죠. 내가 태어났을 무렵에 이 어려운 개념이던데 뭐 12황도 뭐 황도 12궁 황도 12궁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얘기하려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무튼 그렇다면 그 개념이라면 지금의 별자리는 간격 일정하게 나눠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떤 별자리는 좀 더 크기 때문에 그 영역에 좀 더 오래 머무니까 예를 들면 처녀자리가 컸었나? 아무튼 뭐가 크다면 그 기간을 더 길게 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별자리보다.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별자리는 좀 더 흔하고 어떤 별자리는 좀 더 보기 드문 별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냐. 되게 그렇네, 맞네. 근데 뭐 별자리를 저는 이렇게 유심히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요. 그냥 뭐다. 넌 뭐구나. 난 뭐구나. 네, 네이버 별자리 운세 약간 이런 거. 옛날에 뭐 MK2인가요? MI2인가? 뭐 그런 청소년 잡지 같은 네네네. 거 그런 데서만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사적인 또 얘기를 해보자면 최고의 각자 뽑은 우주 영화. 이거 뭔가 인터스텔라 말하고 싶지 않다. 인터스텔라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죠? 뭔가 여기 나왔으니까. 일단은 뭔가 다른 우주 거나 있을 것 영화가 같아. 정말 많죠.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한데 뭔가 내 가슴을 울린 내 심금을 울린 우주 영화는 각자 좀 생각할 영화. 시간이 필요하신 것 저는 같은데. 컨택트요. 컨택트. 네. 컨택트. 얼마 전에 에피소드에 그 얘기 나오지 맞아요. 않았나요? 당신 인생이 맞아요. 네네네. 저는 컨택트가 정말 좋았어요. 영화관에서 봤는데 한 번도 우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근데 좀 뭐랄까 그것도 아까 제가 책 어떻게 읽었냐에서 인간이 되게 귀엽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인간들도 되게 궁금해하고 약간 공포스럽긴 하지만 처음에는 결국에는 그런 모습이 되게 귀엽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알아내고 싶어하고 결국엔 그런 내용 자체도 그들이 어떤 존재가 있기에 언어를 사용을 하고 그걸 탐구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저는 그 에피소드 녹음할 때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렇게 나서냐. 왜 궁금해하냐. 그냥 왔다가 뭐 별말 없으면 그냥 가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뭔가 호학이라 그러잖아요. 학문 그렇죠. 배우는 거 즐기고 뭔가 탐구하는 마음 이런 게 저한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뭐 언어학자나 그 컨택트에 나왔던 뭐 천문학자 이런 건 정말 배움을 즐기는 사람들. 맞아요. 여기 그런 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책에도 막 그 대학에서 배워야 될 게 뭔가를 알고 두려워하고 막 그런 얘기 그 맞아요. 얘기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다들 뭐 마지막에는 뭐 이메일의 마지막엔 인조이. 뭐 즐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멋있었고 이쯤 되면 챈들러 씨의 인생 영화가 떠올랐죠. 떠올랐죠. 네. 그래비티. 샌들러 블록도 좋았지만 조지 클루니가 역시나 너무 멋있었고 전현무 그쵸. 요즘 전현무로밖에 안 보이던데. 예. 안돼. 아무튼 그러게 재난물이었는데 왜 이렇게 좋았나 모르겠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재난물인데. 그렇죠.
그냥 그 장면 있죠. 왜 이렇게 딱 해 떠오르는 거 보는 장면. 혹시 보셨나요? 그래비티를? 봤습니다. 그 저쪽에서 캔자스 쪽이었나라고 하나? 어디지? 아무튼 저쪽에서 해 떠오르는 거. 그때 이제 계속 이렇게 무전하고 있잖아요. 그 장면도 너무 멋있었고 또 너무 멋있는 희생. 조지 클루니의 그런 거. 네. 저의 그 최고의 우주 영화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네. 그거 좋아하고 두 개 중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원일까요, 투일까요? 일단 원. 역시 원만한 영화는 없다. 네. 아이언맨도 원만한 영화가 없죠. 그리고 하나 더 좋았던 게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봤던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외계인들이랑 싸우는. 그거 되게 잔인하던데. 지금 보면은 어렸을 때 볼만한 영화가 아니에요. 막 그 외계인들 막 총 쏘고 막 전쟁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가 최고의 우주 영화. 안 무서웠어요? 어릴 때 보면 되게 무서울 것도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곤충 죽이는 거. 네. 개미 불로 태우고. 네,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 우주 영화는 아닌데 그 약간 지구 재난 약간 이런 장르도 약간 항상 우주에 그렇죠. 뭔가 써 올려서 인공 강으로 오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돈룩업 넷플릭스의 돈룩업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거 보려다 말았는데 그거 재밌죠. 왠지 재밌을 것 같아. 정말 재밌어요. 되게 그 비꼬는 내용이라서. 디카프리오 나오는 거. 네네네. 그게 되게 재밌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우주 영화니까 생각나는 게 그 예전에 정말 우리 어렸을 때 개봉했던 투마로우. 알죠. 그것도 뭔가 저는 우주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되게 그쵸 그런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 태우면서. 네네네. 그것도 그 약간 학문에 그렇죠. 약간 책을 태울 수 없다 절대. 이거는 맞아요. 태우면 안 된다. 이렇게 책 안고 맞아요,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그 아마겟돈이 안 나온 게 신기하네요. 저 아마겟돈 못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충격. 어떻게 아마겟돈을 안 보고 싶은 거 있죠? 마션은 어떠셨어요? 마션도 너무 좋았죠. 마션. 네. 마션을 또 안 봤네. 챈들러 씨는 별로 우주를 좋아하지 않나 봐요. 네. 결론이 났습니다. 역시 SF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 그리고 저희가 영화 얘기도 한 김에 음악 얘기도 좀 해보죠. 음악 얘기도 있고 뭐 인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보이저호에 이런 게 실렸다고 해요. 인류에 대한 정보가 담긴 골든 레코드. 여기에 뭐 한국어로는 뭐 안녕하세요 정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음악들도 좀 실려 있다고 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뭐 나중에 외계인들이 이걸 발견했을 때 얘네가 이러고 살았구나. 인간은 이런 언어를 쓰고 이런 정보들이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탑재한 레코드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이저호 골든 레코드 관계자다 했을 때 인류의 정보를 담을 때 이거는 담아서 우주로 보내야 된다. 꼭 하나를 골라본다면 한국 대표면 한국 곡을 골라야 되는 거네요. 뭐 음악이 될 수도 되고 뭐 어떤 멘트, 한국인의 특성이나 정보 이런 것도 뭐 유행어여도 되겠죠. 불세출의 유행어가 하나 있다면 그러게 그렇죠. 한국을 대표하는 유행어는 뭐지? 유행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유행이고 지나가면 재미없어지는 건데 요즘 혹시 뭐 있으실까요? 저는 이 문학소년단을 그럼요. 실어 보내겠습니다. 몇 시즌 몇? 이왕이면 시즌 1 해주세요. 시즌 1. 시즌 1은 시즌 1이 제일 재밌어요. 너무 창피해서. 근데 가끔 저도 들으면 좀 창피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시즌 1은 하지 말고 저는 2 아니면은 요즘 하는 6. 6? 그걸 보낼 것 같아요. 맞아. 시즌 2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들 책 시간이 많아가지고. 맞아. 여유로웠죠. 저는 그런 거 갑자기 한번 해보고 싶다. 지하철 환승역 노래 있죠. 그거 얼씨구야. 이번 역은 영등포구청. 맞죠. 너무 사실 한국인에게는 그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출퇴근과 함께. 저는 음식 레시피를 넣겠습니다. 음식 레시피 어떤 걸로? 된장찌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된장찌개 맛집 어디 알고 된장찌개 계시나요? 맛집이요? 예. 된장찌개는 그냥 고깃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지 않나? 또순이는 또순. 아시나요? 경산 그 선제도에 또순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있는데 거기는 정말 맛있습니다. 음식 레시피 아니면 뭐가 있을까? 아니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주이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진짜 책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상 깊었던 에세이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하 씨에게는 어떤 에세이가 가장 좋으셨나요? 저는 2부의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이게 너무 낭만적이더라고요. 네, 이 작가가 아이들 그리고 이제 부모 품을 떠나는 자녀에 대한 얘기를 쓴 건데 울 뻔했어요. 너무 진짜 감동적이라서 레전드 에세이였습니다. 진짜. 맞아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보이저호가 목표했던 모든 천체를 다 방문한 뒤에 이 마지막 길을 떠나면서 고개를 돌려 지구를 바라보았다 하면서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페일 블루 닷이라는 유명한 그걸 남긴 거에 대한 걸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쓰는데 여기서 페이지 154쪽이고요. 부모님은 각자 나름의 인생에서 대가이시지만 내가 가는 길은 그 방향이 아니다. 지구를 떠난 탐사선처럼 내가 나의 삶을 향해 가열차게 나아갈수록 부모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든다. 그렇게 점차 멀어져만 가는 것이다. 이 얘기가 참 너무 와닿는 거예요. 부모님 정말 존경하고 나름의 인생에서 정말 대가시죠. 그들의 맞아요. 직업도 있고 어떤 부모로서 아니면 그 나이를 산 사람으로서의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나랑은 가는 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고 막 아기가 여기서 동료를 부르잖아요. 커서 어른 되면 우주 비행사가 돼서 맞아요. 높이 높이 우주로 날아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래서 156페이지에 그 애가 마지막으로 잠시 나를 돌아본 뒤 자신만의 우주를 향해 날아갈 때 나는 그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아 주리라. 이게 저는 정말 너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 약간 그 인사이드 아웃 보면 빙봉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 그쵸 각자의 우주를 만들어 나가는 묵묵히 나아가는 그거를 응원해주는 게 부모고 언제든 뒤를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평생 있을 거라는 보장을 사실 인간은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항상 뒤를 돌아보면 부모님이 계시지만 언젠가 계시지 않는 때도 당연히 올 테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뭔가 받아들이게 되는 제가 6월 달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약간 모든 일을 다 결론을 뭔가 깨달음으로 이어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사실. 특히 부모님의 죽음,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거를 좀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당연한 일이다. 근데 그게 당연하고 그걸 알고 있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벌어졌지라는 그런 비극적인 고통은 느끼지 않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저도 잘 읽었던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꼽은 이 책에서 최고의 에세이는 챕터 2 이과형 인간입니다에 나오는 건데 100%의 별똥별이거든요. 이게 방송 작가가 그 심채경 그 천문학자에게 이 블랙박스 영상 보시고 이거 떨어진 거 유성인지 아닌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 해서 뭐 이렇게 보니까 인터뷰를 이제 심채경 작가가 이제 응하게 되는데 100% 별똥별입니다. 유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내고 나서 이게 100% 이게 유성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마음 졸여하면서 막 이거 여기저기 찾아보고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에피소드가
정말 이거 보면서 저도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뭔가 되게 여러 번 막 생각하고 뭔가 100%라고는 말 잘 안 하고 또 그렇게 말했다면 되게 불안해하면서 찾아보고 특히 문학소년단 할 때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나? 하면서 막 엄청 찾아봐요. 편집을 하면서 그러다가 아니네 하면 날리고 날려야죠. 네. 어떻게.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저랑 오버랩이 되기도 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그리고 저 뭔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해줘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제 녹음 시작했을 때 이 책으로 뭔가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나의 힘듦이 정말 이게 다 지나갈 것이고 뭔가 환기시켜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초반에도 있지만 저는 4부에 우리는 모두 태양계 사람들 파트에 페이지 245쪽이고요. 여기서 보면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명왕성을 행성이라 부르든 외소행성이라 부르든 134340이라 부르든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따돌림받고 소외당하며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자의 심정을 명왕성에 이입시키려 하든 말든 명왕성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 멀고 어둡고 추운 곳에서 하트 무늬처럼 보여 지구인에게만큼은 특별한 감흥을 불어일으키는 거대한 얼음 평원인 스푸트니크를 소중히 품은 채 태양으로 연결된 보이지 않는 중력의 끈을 잡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카론 위성 얘기도 나오는데 카론 역시 자신을 무엇이라 부르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지고 볶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도 가만히 있을 건 가만히 있고 변하는 건 변하는 거고 뭔가 이 부분이 저는 참 마음이 좋았어요. 읽고 나서도. 그래서 뭔가 사건과 사람과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한달까요? 뭔가 이 겉으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부산스럽고 네가 하니 내가 하니 뭐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그냥 그게 완료되면 어쨌든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중요한 그런 일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뭔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뭔가 피로하고 내가 너무 괴롭고 피해자 같고 막 이럴 때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 참 그래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주의 것들은 그쵸.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맞아요. 네, 받을 수 있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책, 갈, 피. 네, 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재하 씨부터 어떤 책갈피, 어떤 페이지에 책갈피를 꽂으셨는지. 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자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얘기를 하려고 처음에 골랐었는데 저 바꿨어요. 페이지 95쪽에 위쪽에 있는데 우리는 항상 잘 모른다. 자연은 늘 예외를 품고 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것만이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이다. 이게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의 별똥별이 나오는 문장이죠. 맞아요. 확실한가요? 이거 맞아요. 했을 때 거기서 확실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사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이 난 이거를 잘 알지라고 말하는 것만큼 그런 오만이 없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문장을 골라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 제가 꼽은 문장은요. 페이지 69입니다. 하늘에서 신기한 것 보면 또 연락해요. 요게 그 교수님께라는 그 부분에서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 학생이 뭐 되게 신기한 거 봤다고 해서 교수님한테 뭐 메일도 보내고 어떻게 뭐 지내는지 뭐 이런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 문장인데 너무 아름다운 끝맺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운도 있고 뭔가 연락할 핑계도 되게 너무 좋고. 천문학자가 소개팅한 다음에 마지막 인사로 요거 한마디 해주면은 그러니까요. 애프터 100% 아닐까요? 하늘을 자주 보게 될 것 같은. 맞아. 챈들러 씨가 꼽은 문장은 뭐죠? 저는 프롤로그 페이지 11쪽에 이 부분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은
천문학과의 첫 만남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거리와 각도, 시차를 설명하기 위해 칠판에 옴싹 달라붙어서 모두가 보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애쓰며 점 2개를 칠판에 찍고는 돌아서서 이토록 흥미진진한 것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던 그 순간 이제 선생님 얘기죠. 무미건조한 중년 아저씨의 눈에서 반짝 소년이 지나갔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눈빛 안광 안광 그 얘기잖아요. 저도 언젠가 이랬을 때가 있었을 거고 지금도 뭐 어떤 분야에서는 그럴 거고 우리 모두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년이라는 표현도 너무 좋고 나를 소년으로 요새 만드는 건 뭘까 그런 생각이랑 더불어서 이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페이지에 그러니까 이 프롤로그의 제목은 결국 저게 대체 뭘까 싶은 것에 즐겁게 몰두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라디오도 사람들에겐 그런 것 중 하나인 거죠. 저게 뭐라고 누가 듣냐고. 맞아요. 근데 다들 이게 이제 열중하고 이게 뭔가 싶은 거에 다들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요건데에 집착한 되게 작은 거에 집착하기도 하고 그런 진짜, 일들이니까 천문학과 결국 결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TV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에서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밖에서 봤을 때 그냥 밥 먹다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이런 내용이네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는 뭐 컷의 사이즈가 어떠니 왜 이렇게 하지 않았니 키워라 이게 맞니 줄여라 이게 맞니 저니 이런 거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 떠오르는 노래는 사실 그거였죠. 그것만이 내 세상. 그 들국화인가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가 별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읽고 소개팅에서 그거 아세요? 금지. 네, 그거 아세요? 금지. 그거 아세요 혹시? 하면 이거 금지입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그다음 재하 씨는요? 네. 우주를 이해하는 일은 곧 나를 이해하는 일이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 네, 패스. 네. 네, 오늘 또 재하 씨 오랜만에 또 이렇게 네. 함께 해주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지금? 점검 나왔는데. 지금 또 펜 하나 들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평가원 딸깍딸깍하면서 점검 나왔는데 너무 재밌네요.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그렇죠. 되게 오랜만이죠. 너무 한 좋아요. 2-3년 만이죠. 왜냐하면은 시즌 4가 중간에 그쵸, 쉬었고 2019년 7월 11일인가 11일인가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그날입니다. 그날 네. 그때 뭐죠? 방드리드인가요? 네, 방드리드. 그때가 마지막이군요. 네, 그때가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게 마지막이고, 음. 네, 그래도 이제 좀 매 시즌 그 시즌 4였나요? 있었는데 없어진. 네. 있었다 없어진. 네, 없어진. 비운의 그 시즌 제외하고는 이제 매 시즌에 나왔다는 게 아주 영광스럽고. 감사한 네. 일이죠. 저희가. 영광스럽고 또 제가 문학수련단에 저는 어쨌든 프로그램에 기여를 한 건 없지만 저희 출연을 함으로써 저도 되게 얻어가는 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은 이제 근무 기간이 종료가 돼서 더 이상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전시 연기 프로그램으로 북클럽을 하는데 거기 이제 또 진행을 제가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그러면 북클럽을 진행하시는 네, 역할을 맞습니다. 하시는 건가요? 10월 13일과 어디서 하시는지 10월 소개 좀. 20일이고요. 대전 아직 한 게 아니군요. 네네 예정입니다. 어떤 책들을 읽나요? 되게 반가우실 거예요. 네. 나인. 천선란의 나인. 왜 웃으시죠? 그리고 좀 오래됐지만 김초엽 작가의 우리는 미쳐 속도로 갈 수 없다면 SF 네 SF 소설들을 읽고자 합니다. 혹시 대세는 SF구나. 왜냐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전시가 미래에 관련된 얘기라서 SF 이제 2 세션은 제가 진행을 하는데 나머지 책도 제가 다 추천을 했다는 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인원수가 제한이 있거나 이런 네네 건가요?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되나요? 신청을 대전 하시면 어디서 하는 거죠? 미술관 내에서 대전 장소가 시립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제 이름을 걸고 뭐를 하게 될 궁금하네요. 줄은. 이거를 어떻게 뭐 영상이나 뭐 기록을 남기나요? 기록이 남겠죠. 그래서 찾아봐야겠다. 그러게요. 자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한번 펑크 나면 그냥 그거 갖다 넣었대요. 특별판. 그래서 사실 그 수진 씨 너무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그러게요. 다시 한번 나와야겠네요. 네, 그러면 수진 씨 계실 저를 꼭 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진 씨가 이번 지금 시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반도 안 왔잖아요. 맞아요. 저희 13화니까. 그래서 또 제가 횟수로 세어봤는데 2017년 9월에 저희가 처음 봤으니까 맞아요. 저도 꽤나 오랜 친구더라고요. 물이 빚은 노래. 네, 맞네.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또 이렇게 친구가 아닌데 이제 친구인 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너무 귀한 인연이다. 맞아요. 되게 신기한 인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대공분실을 물어봐서. 네, 그렇습니다. 또 문학수련은 제가 또 얻어간 인연들이 또 많기 때문에. 예.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또 문학수련단이 좀 더 커질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이즈에 머물 게 아닌데. 저 규모의 문학수련단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조력을 할 일이 있다면 정부 언제든. 사업에 참여하거나 뭐 했으면 레이 씨 뭐 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책 읽나요? 다음 주에 처음으로 시 한번 해보려고 시즌 네. 6의 첫. 왜냐면 그 전에 재하 씨랑 방금 또 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재하 씨랑 처음 만난 게 이제 시집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뭐 그 생각 나면서 시집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시집입니다. 서점에서 이거 제목 보고 바로 놀랐어요. 오, 이런 제목도 있네. 뭐냐면 진은영 시인의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 자그마치. 장난 아니네요. 제목이 살벌하죠. 네, 한번 저희가 오랜만에 시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도 하시나요? 예전에 막 낭독할 때 맞아요. 음악도 깔아주고 하셨었는데 빗소리도 깔고 그랬었어요. 네. 박준 그러네요. 뭐죠? 네. 장마 우리 그 까먹었네요. 제가 박준에 대한 애정이 식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 뭘까? 이거 진짜 안 보고 말아 맞춰보고 싶다. 장마 뭔가 비에 관련해서 장마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목이요? 네. 저는 알고 있지만. 정답은 뭔가요?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준비됐습니다. 저는. 요즘에 박준 씨 뭐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박준 시인님. 그럼 저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또 봐요.